네, 이어서 소개드릴 것은 언어 모델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워드 임베딩이 그 자연어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이렇게 표현할 경우 문맥을 고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어 모델은 어떤 방법으로 이 문맥을 고려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어 모델이라고 하면 사실은 상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라는 게 무엇인지 개념부터 보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모델, 모형이라는 것은 좀 그 수학이나 그리고 물리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어떤 용어냐? 대상 주제를 도면이나 사진 등 화상을 사용하거나 수식이나 이런 기호를 사용해서 표현한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은 일기예보 모델, 뭐 데이터 모델, 비즈니스 모델, 물리 모델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일기예보 모델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습도, 바람, 뭐 지형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현재의 스테이트를 이용을 해서 다음 날씨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일기예보 모델이고요.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그 물건을 판매를 할 때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물건을 파는지, 수요는 어느 정도인지, 현재의 상태를 바탕으로 그 판매 수익이 어느 정도 날 건지 또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바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모델의 특징은 자연계의 법칙을 컴퓨터로 모사를 해가지고 미리 만들어 놓고 이걸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이 가능한 겁니다. 즉 이전 스테이트를 기반으로 미래의 스테이트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미래의 스테이트를 올바르게 예측하는 방식으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날씨 모델을 볼게요. 인풋이 습도, 뭐 바람, 뭐 지형 이런 게 인풋으로 들어가고, 과거의 데이터에서 이런 인풋이 들어갔을 때 비가 오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가 있죠, 레이블이. 그러니까 이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걸 목표로 해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언어 모델도 마찬가지로 동작을 할 겁니다. 언어 모델은 자연어의 법칙을 컴퓨터로 모사한 것을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단어로부터 그 다음에 등장할 단어의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이루어지죠. 뭐 다음 단어뿐만 아니라 다음 문장에 대해서도 학습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등장할 단어를 잘 예측하는 모델은 그 언어의 특성이 잘 반영된 모델이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다음 단어들을 잘 예측한다는 건 그 단어의 문맥적 특성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언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예시가 있습니다. 이게 그 구글의 검색 엔진 예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딥러닝을 이용한 이라고만 검색을 하더라도 구글 검색 엔진의 언어 모델이 다음에 나올 단어들을 추천해 줍니다. 이런 단어들이 많이 발생했고 많이 검색해왔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이 확률적으로 많이 검색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단어들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럼 언어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가장 기초적인 언어 모델은 마코프 체인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마코프 체인은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음 단어가 나올 확률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3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I like rabbits, I like turtles, I don't like snails 이런 3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이 3개의 단어를 보고 다음과 같이 어떤 체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I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like로도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don't로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 갈 수 있는 길이 2개일 때 개수를 셌더니 문장에 like가 많이 발생했다. 그러면 여기에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like 역시 like 다음에 rabbit으로 갈 수 있고 turtles로 갈 수 있고 snails로 갈 수 있는데 학습된 문장에서 각각의 하나씩만 나왔기 때문에 0.33의 확률로만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마코프 체인을 테이블 형태로 만든 것이 마코프 테이블이고요. 이렇게 마코프 테이블로 언어에 대한 그 확률 값을 다 만들어 놓으면 문장에 대한 확률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like rabbit 같은 경우의 문장이랑 I don't like snails 이렇게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의 확률 값을 이 테이블, 그러니까 I 다음에 나올 확률 이렇게 곱하기를 하다 보면 이 문장이 등장할 확률도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문장보다 이 문장이 더 언어적 특성이 많이 반영된 문장이다 라는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처럼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는데 이전 단어의 형태를 이용을 해가지고 확률적으로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런 모델을 마코프 체인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모델은 굉장히 오래된 모델입니다. 여기서 이제 딥러닝으로 넘어올 때 어떻게 넘어오냐면 앞에 구조를 그 신경망 구조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신경망 구조가 RNN 네트워크입니다. 이 RNN 네트워크는 현재 스테이트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전 스테이트의 상태를 받아서 입력으로 받아서 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 보시면 현재 커런트 스텝의 인풋이 있죠. 그리고 이전 스텝의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스텝에 그 히든 레이어가 있고 이때 커런트 스텝에서 다음에 나오는 아웃풋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전 스테이트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 현재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을 예측하게 됩니다. 예제를 보시면 헬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단어를 이용해가지고 RNN을 만드는데 이때는 캐릭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살펴볼게요. 여기 인풋 캐릭터가 H가 있겠죠. 일단 여기서 원합 벡터로 인풋 레이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히든 레이어 계산이 이루어지고 어쨌든 아웃풋 레이어가 나오는데 이 아웃풋 레이어가 다음 캐릭터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0100이라는 벡터를 묘사할 수 있게 히든 레이어가 학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 학습이 이루어진 거에서 이제 E가 다음에 나올 L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앞에 나왔던 히든 스테이트를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이전 상태 H 단어가 가지는 히든 스테이트를 인풋으로 받아서 L을 예측하는 방식으로 또 학습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RNN을 이용을 하면 매우 간단한 언어 모델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다음 단어를 예측하고 다음 캐릭터를 예측하고 뭐 다음 문장을 예측하고 이런 식으로 그 현재 이전 상태를 바탕으로 다음 상태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매우 간단한 언어 모델이 될 수가 있겠죠. 이 언어 모델을 보시면 나는 이 영화 좋다라는 걸 인풋으로 넣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인풋이 이제 워드 단위로 인풋이 나오게 되고 최종적으로 RNN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확인을 하게 되면 나는 이 영화 좋다. 그러니까 나는이 가진 정보도 2로 전달이 됐죠. 그리고 이 주인공 이게 인풋이었군요. 여기 앞에 나왔던 문맥들이 이 최종 좋다의 아웃풋을 확인하면 이 문맥들이 모두 고려된 상태에서 아웃풋이 나올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좋다의 아웃풋을 확인해 보면 이 문장에 가진 컨텍스트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 개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RNN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면 앞에 나온 단어들의 문맥을 고려한 아웃풋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아웃풋을 얻게 되면 어쨌든 이 문장을 컨텍스트 벡터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벡터는 결국에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가능하고 좌표평면 위에 표현이 가능해지는 순간 분류의 문제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RNN을 이용해서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놓고 그 언어 모델 위에 클래시피케이션만 하는 걸 달아주면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한 거죠. 사실 오늘 소개할 버트도 얘랑 100% 똑같습니다. 이 언어 모델이 버트 모델이 되는 거고요. 버트가 다음 문장만 예측하면서 어쨌든 그 입력된 문장의 컨텍스트 벡터 같은 걸 만들어내면 그 컨텍스트 벡터를 클래시피케이션 레이어만 다름으로써 기계 독해도 가능해지고 뭐 긍부정 분류도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과정을 보여드리자면 이제 HELL이라는 인풋이 있을 때 이 최종적인 아웃풋을 보게 되면 이게 이 앞에 H, E, L을 모두 고려해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컨텍스트 벡터는 어쨌든 좌표평면 위에 나열이 되니까 클래시피케이션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문맥을 데이터로 인코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다시 한번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으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어떤 자연어를 컴퓨터가 이해하기에 앞서 인코딩이 가능해진 겁니다. 이 언어 모델을 이용을 하면 그 입력으로 들어온 언어에 대해서 어쨌든 인코딩이 만들어진 거죠. 컨텍스트 벡터로서. 그러면 마지막에 해석하는 애만 달게 되면 어떤 정보 처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과정을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뭐냐면 입력이 시퀀스로 들어가고 출력이 시퀀스로 나오게 됩니다. 입력이 문맥에 고려된 RNN 네트워크를 거치면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고 이 컨텍스트 벡터를 다시 RNN으로 디코더를 하게 되면 그 벡터에 대한 해석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저 번역하는 데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어로 인코딩이 일어나고 디코딩을 할 때는 영어로 디코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번역 엔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를 사용한 예제가 저희 T 아카데미 이거 16차 과정에 보시면 딥러닝을 활용한 자연어 처리 기술 실습이라는 곳에서 RNN이나 뭐 시퀀스 투 시퀀스 기술을 이용한 알고리즘이나 다양한 예제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표 장표를 가져왔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음성이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음성이 RNN 네트워크를 거쳐서 인코딩이 되고 디코딩을 텍스트로 하는 거죠. 이렇게 시퀀스 투 시퀀스로 음성 인식이 가능하고, 인풋이 이제 비디오로 들어가게 되면 RNN 네트워크가 마찬가지로 비디오를 인코딩하고 또 이제 RNN 디코딩을 할 때 어떤 이게 뭐 스윙을 하는 자세다, 뭐 힛한 자세다 이런 식으로 또 디코딩이 가능했죠. 마찬가지로 오늘 날씨가 참 좋습니다가 입력으로 들어갈 때 이제 각각의 RNN 셀의 아웃풋이 뭐 명사다, 조사다 이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할 겁니다. 또 덧셈도 가능하다고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리고 또 번역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요. 단순한 챗봇에 관한 예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풋이 뭐 오늘 날씨 어때 이러면은 뭐 날씨가 너무 좋네요 이런 것들이 챗봇으로 핑퐁처럼 학습이 이루어지면 또 챗봇처럼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모든 자연어 처리 문제를 이 시퀀스 투 시퀀스로도 해결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챗봇을 같이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챗봇은 경북대랑 같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진 챗봇입니다. 네, 보시면 예약을 하고 싶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게 지금 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로 만들어진 챗봇의 예제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기엔 좀 어색한 게 많이 있긴 해요. 그래도 저희는 이거를 QA의 가장 마지막 단에다가 이런 시퀀스 투 시퀀스를 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스피커에 질문을 할 때 뭐 정보를 요구하는 QA를 할 때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나 지금 너무 우울해 아니면 뭐 이런 감성적인 질문도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현재의 QA 시스템은 답변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일상 대화를 시퀀스 투 시퀀스로 학습을 하게 되면 어쨌든 뭔가 답변을 주긴 줄 거잖아요. 그래서 QA의 마지막 단에 넣고자 하는 시도도 연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RNN은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집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RNN은 앞선 토큰들, 그러니까 앞선 나온 단어들의 그 이전 스테이트들을 계속 전달을 하면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엔 예를 들어 이 시퀀스가 엄청나게 길어요. 문서 단위처럼 엄청 길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에 맨 처음 나왔던 정보들은 점점 희석이 됩니다. 전달할수록 점점 희석이 되겠죠. 그리고 시퀀스 투 시퀀스의 최종 아웃풋인 컨텍스트 벡터는 고정된 벡터 사이즈를 가집니다. 근데 만약에 워드 인베딩처럼 한 단어의 벡터를 얻어라 이러면 좀 의미 있는 벡터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문서 벡터를 뭐 100차원의 작은 벡터 공간에 나열을 한다? 근데 문서가 막 수십 개다? 걔네들이 뭔가 분류의 문제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의미 있게 나눠질 수가 있을까요? 고정된 벡터 사이즈, 특히 좀 벡터 사이즈가 작게 되면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모두 정보를 수학적으로 함축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게 또 RNN의 구조적 한계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문서를 볼 때 우리가 논문이나 뭐 신문 기사를 읽을 때 모든 토큰들을 하나하나 집중하면서 읽지 않습니다. 좀 주요 키워드들을 딱딱딱 확인을 하잖아요. 근데 RNN을 통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뽑아내려고 하는데 그 앞에 이제 쓸데없는 접속사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그런 토큰들마저 마치 진짜 주요한 키워드와 같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모두 학습에 다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게 이 RNN 네트워크의 한계점입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어텐션 모델입니다. 어텐션 모델의 컨셉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예를 들어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서 여자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면 사람은 바로 여기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여기 픽셀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훑으면서 확인을 하지 않죠. 여기서 뭐 프리스비 이거를 찾아봐라 이러면은 우리는 한눈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 이 픽셀 하나하나 데이터에서
집중해야 되는 데이터를 중요하게 여기자 하는 것이 어텐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난널 사랑해를 I love you로 번역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난을 I라는 걸 도출을 할 때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라 I랑 연결되어 있는 난, 이렇게 특정한 단어에 어텐션을 줘서 그 단어에 집중을 해서 번역을 하자 하는 것이 바로 어텐션의 가장 핵심 메커니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존 RNN을 보시면 여기까지 끊겨 있죠. 그리고 계속 히든 스테이트를 옆으로 전달을 하고 최종 아웃풋이 컨텍스트 벡터가 됐습니다. 근데 어텐션의 개념은 이 각각 RNN 셀에서 나온 아웃풋 벡터가 있겠죠. 이 아웃풋 벡터를 어떻게든 활용을 해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 RNN 셀에서 나온 아웃풋 벡터가 있는데 이전에는 이걸 안 쓰고 학습에만 사용이 됐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만 옆으로 전달을 했었는데 아웃풋 벡터도 같이 활용을 해서 뭔가 의미 있는 걸 적용을 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컨셉은 디코더에서는 이 RNN 셀을 입력을 할 때와 이걸 입력을 할 때와 그러니까 컨텍스트 벡터 자체를 이 어텐션, 그러니까 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다이나믹하게 얻어내자. 컨텍스트 벡터를 RNN 셋의 아웃풋을 이용해서 다이나믹하게 얻어보자 하는 것이 어텐션의 컨셉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RNN 구조죠. 그 I가 들어가면 스테이트 다음으로 넘기고 아웃풋 있고 그리고 이 H3가 컨텍스트 벡터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로 나온 아웃풋들을 그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스코어 계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디코더로 지금 가는 거를 바로 이 H3를 바로 디코더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각각의 RNN 셀에서 나온 아웃풋을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한번 거쳐서 점수를 한번 얻어내보자. 이렇게 이루어진 거고요. 여기서 이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해주게 됩니다.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그 여기서 나온 스코어 값들이 0에서 1 값으로 변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뭐 지금은 하드코딩 된 거지만 뭐 0.9, 0.0, 0.1 이렇게 소프트맥스가 취해진 점수가 나올 겁니다. 이것을 어텐션 웨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어텐션의 가장 핵심이죠. 그럼 디코더로 들어가기 전에 컨텍스트 패턴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렇게 나온 스코어랑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곱해주게 됩니다. 모두 곱하고 더해주는 것, 그러니까 H1 곱하기 0.9 더하기 H2 곱하기 0.0 더하기 H3 곱하기 0.1 더하기를 해서 컨텍스트 벡터를 구하고요. 이 컨텍스트 벡터가 이제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디코더의 경우 이 컨텍스트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예측이 일어나고 그 다음 그 RNN 네트워크의 아웃풋을 다시 이쪽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컨텍스트 벡터를 통해서 디코더에서 뭔가 출력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결과값이 정각과 많이 달랐어요. 그럼 학습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좋지 못한 컨텍스트 벡터를 넣기 때문에 좋지 못한 디코더 결과가 나온 거겠죠. 이 좋지 못한 컨텍스트 벡터는 어떻게 보정을 하느냐? 이 어텐션 웨이트를 조정함으로써 보정이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쿼리로 여겨지는 난을 얻기 위해서 이 I love you로 인풋으로 들어간 이 어텐션 웨이트를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어텐션 웨이트는 어디서 만들어지느냐? 여기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에서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와 히든 스테이트로 나온 아웃풋들을 백프로퍼게이션으로 조정을 하면서 어텐션 웨이트를 조정을 하고 어텐션 웨이트가 조정이 됨으로써 이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에서 학습해야 되는 결과랑 맞아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어텐션이 학습을 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 아웃풋이 출력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어텐션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어텐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풋에 대해서 어디가 중요한지 그게 어텐션 웨이트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어텐션 웨이트로 학습이 가능해지면 그 어텐션이 어느 인풋과 어느 아웃풋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시각화가 가능해집니다. 딥러닝은 흔히 블랙박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희도 막
이제 상사가 이거 결과 왜 이래? 이러면 저희도 알 수 없어요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텐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피처들이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런 시각화가 가능해지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강하게 어텐션 연결이 안 되어 있다 이러면 그 모델이나 설계가 잘못된 거죠. 그렇게 피드백을 받아서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제는 이제 번역에 대한 예제인데요. 네, 뭐 이코노미랑 이코노미계랑 뭐 이렇게 연결이 강하게 되면서 그쪽에 집중해서 이렇게 번역이 이루어지도록 어텐션이 되어 있고, STT도 어텐션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이게 음성 데이터인데 RNN처럼 음성 데이터를 그 프레임마다 모두 다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프레임에 대해서 어떻게 특정하게 이렇게 어텐션을 강하게 연결이 돼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뭐 이렇게 시각화가 가능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컨텍스트 벡터를 어텐션 웨이트를 통해서 다이나믹한 컨텍스트 벡터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졌던 모든 NLP 어플리케이션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획기적인 모델로 발생했었죠. 하지만 이것도 단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어텐션이 적용이 되었지만 RNN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이 RNN 네트워크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기 위해서 이전 스테이트의 상태를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이거를 계산하고 싶어도 앞에 스테이트가 계산이 된 걸 먼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계열 단계로 이루어지는 학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연산속도 너무 느리고 어텐션 잘 동작하는데 이거 그냥 RNN 없애면 안 될까? 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셀프 어텐션 모델입니다.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은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그 논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Attention이면 다다, Attention이 너가 필요한 게 전부다 라는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논문이 되게 센세이션했었죠. 이전에 Attention은 뭐 RNN이든 시계열 데이터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그런 거 다 없이 Attention 하나만 가지고도 인코딩 잘 되고 디코딩 잘 되고 언어 표현을 수학적으로 잘 표현할 수 있고 라는 게 제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학습을 다시 볼게요. 디코더 결과가 그 정답이랑 많이 다르면 이 컨텍스트 벡터를 고치기 위해서 피드포워드 조절을 하고 이 어텐션 웨이트를 조절을 했었죠. 근데 이 RNN 플러스 어텐션에 적용된 이 어텐션 구조는 디코더가 해석하기에 적합한 웨이트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관점을 벗어나서 어텐션이 이 디코더가 아니라 인풋 값을 제대로 잘 표현할 수 있는 모델로 학습이 되면 인풋 값을 넣고 어텐션을 거쳤더니 그 인풋 값에 대한 인베딩이 매우 잘 나오는 거예요. 언어 모델 개념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인베딩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셀프 어텐션 모델의 탄생입니다. 결국에 목표는 뭐 딥러닝 자연설이 아주 좋아요라는 인풋이 있고 딥러닝이라는 쿼리를 날렸을 때 이 딥러닝과 딥러닝, 그러니까 이 딥러닝에 가장 큰 어텐션이 집중이 되도록, 그러니까 스스로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어텐션을 학습하는 걸 목적으로 둡니다. 학습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잘 표현이 될 수가 있을까요? 좀 복잡한 테크닉을 거칩니다. iStudy Schoo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1단계로 단어 인베딩을 하고 2단계로 컨캣을 하는데, 이때 이 벡터를 3개의 웨이트 벡터로 나눠줍니다. 사실 이게 3개일 수도 있고 많을 아니다. 이건 3개고요. 이 3개를 쿼리 키 밸류라고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거는 그냥 셀프 어텐션에서 정해진 용어예요. 쿼리는 무엇이냐? 얻고자 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쿼리라고 하고, 키는 무엇이냐? 쿼리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말합니다. 이 밸류는 바로 이 키에 대한 밸류 값을 말하죠. 쿼리와 키의 상관관계 값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인풋이 iStudy School인데 보시면 쿼리에도 똑같이 iStudy School 있고 키에도 iStudy School 있고 밸류에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기 끝단에 있는 그 쿼리 키 밸류를 이렇게 좀 이쪽으로 당겨봤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인풋 문장의 토큰, iStudy School 이 4개의 토큰을 3종류의 벡터로 바꿔서 표현을 한 겁니다. 앞에 그 복잡한 네트워크를 거쳐서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컨텍스트 벡터가 있을 거예요. 얻고자 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아까 쿼리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쿼리랑 키를 곱해서 그 스코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스코어를 소프트맥스를 취하면 또 점수값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셀프 어텐션의 어텐션 웨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으로 나온 점수를 밸류랑 곱해줌으로써, 그러니까 소프트맥스 곱하기 밸류를 하게 되면 i라는 쿼리, 내가 얻고자 하는 컨텍스트 벡터에 대해서 각각의 중요도가 이렇게 곱셈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들어진 벡터들을 모두 합산으로 하게 되면 어텐션 레이어의 아웃풋,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서 단어 i가 지닌 의미를 컨텍스트 벡터로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이 문장 속에서 i가 가지는 중요도를 컨텍스트 벡터로 표현되고, 문장 내에서 스터디가 가지는 중요성을 컨텍스트 벡터로 표현되고, 이렇게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컨텍스트 벡터를 독립적으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게 셀프 어텐션 모델인데, 이 셀프 어텐션 모델이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쿼리키 밸류로 있죠. 근데 버트에는 이거보다 더 복잡한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무엇이냐? 앞에서 말씀드린 셀프 어텐션이 있죠. 이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를 동시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RNN 같은 경우 이전 스테이트를 기다리고 다음 스테이트를 예측하는 과정으로 만들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모두가 다 행렬 연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GPU를 사용하게 되면 이런 행렬 연산을 병렬 처리로 한 번에 빵 처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셀프 어텐션을 사용하게 되면 병렬 처리가 가능해져서 이런 셀프 어텐션을 여러 개를 넣어놔도 얘네들이 모두 병렬 처리로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인베딩을 더 복잡하게 하고 만들어내는데 RNN보다 더 빨리 처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쿼리키 밸류로 된 어텐션 레이어 동시에 여러 개를 수행을 하게 되고, 실제로 버트에서는 이렇게 멀티헤드 어텐션을 그림에 3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멀티헤드 어텐션을 12개를 달아버립니다. 12개를 달아서 이 인풋 iStudy의 스쿨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Study의 스쿨 입력으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자신을 표현하는 컨텍스트 벡터를 이렇게 합산을 통해서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셀프 어텐션에서 나온 값들을 컨캣을 하고 또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쳐서 최종 아웃풋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큰 과정을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의 인코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버트에서 이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 인코더가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느냐? 버트 같은 경우에는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드린 인코더 덩어리 있죠. 그 인코더를 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쌓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코딩을 한 번 하고 인코딩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함으로써 컨텍스트 벡터를 최종적으로 얻어내는 거죠. 그러면 버트가 왜 코스트가 많이 드느냐? 이런 인코더 레이어 내부에는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있고 셀프 어텐션 있고, 셀프 어텐션 내부에는 그 인코더 내부에 또 멀티헤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그 멀티헤드도 셀프 어텐션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학습이 오래 걸리고 데이터가 많이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코더 1번과 인코더 2번은 또 히든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단순히 연결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버트 자체를 복잡하게 생각하면 복잡한데 사실은 인코더라는 거죠. 인풋에 대한 인코더를 거쳐서 어쨌든 인코더를 만들어낸 거. 이게 버트에 적용된 트랜스포머 모델이고요.